비오는 밤 10시 67세의 한미숙은 새마을 금고 앞 벤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의자에 부딪혀 멍을 만든 뒤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숙의 이름으로 몰래 2억 원 대출을 받고 가장 믿었던 친구까지 이용한 남편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미숙은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퇴직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분당의 25평 아파트, 그 작은 공간이 이제 한미숙에게는 세상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66세,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미숙은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오늘은 콩나물국을 끓여볼까? 미숙은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콩나물을 헹구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 윤태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9세인 태섭은 퇴직한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도 새벽부터 일어나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미숙이 상을 차려놓자 태섭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간이 왜 이래? 너는 평생 살림만 했으면 큰일 나겠다. 그 말에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필 가루 냄새가 밴 교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거기서는 미숙이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숙 선생님을 따랐고 동료 교사들도 미숙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오면 미숙은 늘 틀린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주의할게요.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섭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더니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에서 가계부와 각종 고지서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정경제를 책임진다. 너는 돈 개념이 없어서 말이야. 태섭은 냉장고 주문표까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까지 모든 가계 지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드릴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태섭이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CCTV야 집안 보안을 위해서 필요해.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거실 전체가 다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옆에는 작은 화이트보드가 걸렸습니다. 상단에는 외출 시간 기록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낮에 어디 갔는지 시간하고 장소를 깔끔히 써놔. 나도 불안해서 그래. 태섭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은 태섭 마음의 문제인데 왜 미숙의 발목을 묶어야 하는 걸까요? 미숙도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삶이 답답했고 남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섭은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를 켰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멜로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참고 견디면 언젠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써온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겁고 답답할까요? 금요일 저녁 7시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영자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창이었죠. 68세인 영자는 미숙보다 2살 많았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명랑한 성격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금요일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반포에서 말이야. 반포요? 갑자기 왜 거기서요? 아, 그냥 볼 일이 생겨서. 1시간만 시간 내줄 수 있어?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섭이 늦은 외출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급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7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태섭에게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섭의 휴대폰에 잠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미숙이 힐끗 보려고 했지만 태섭이 재빨리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7시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그런 문구가 잠깐 보였는데 미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차도 없는데 누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너는 늦게 들어오지 마. 나 밤엔 예민하니까. 태섭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미숙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합창단 설명회에 참석해보고 싶었거든요. 퇴직 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합창이라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러본 경험도 있고 해서 용기를 내볼 만했습니다. 주민센터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숙과 비슷한 연령대였고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앞에 서서 합창단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래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어울려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미숙은 서둘러 반포로 향했습니다. 반포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7시 10분 정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섭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섭 옆에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미숙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숙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자가 미숙을 반포로 부른 이유, 태섭이 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아는 미숙의 편이라고 믿었던 영자가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는 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섭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섭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자 만나고 왔어?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했어?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를 만났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태섭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아, 네. 잠깐 이야기했어요. 너 합창단? 허튼 소리 마. 그 나이에 뭘 배워. 태섭은 미숙이 합창단 설명회에 다녀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현관의 CCTV를 확인했나 봅니다.
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적이 아닌데 태섭의 권위에는 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자와 태섭이 함께 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미숙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숙은 밤새 뒤척인 탓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 없지? 태섭의 질문에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합창단 첫 연습이 있는 날이었지만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고 합창단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미숙은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합창단 첫 연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태섭에게는 마트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강당에는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휘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단원들은 모두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미숙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한미숙입니다. 올해 66세고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퇴직했습니다. 선생님이셨구나. 반갑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환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연습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에 미숙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미숙이 나가려는데 강당 벽면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률상담 봉사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명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미숙은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름 같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20년 전 미숙이 담임했던 아이 중에 박지훈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였는데 법대에 진학한다고 인사를 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혹시 같은 사람일까? 미숙은 호기심이 생겨 다음 날 화요일 오후에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법률상담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후반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그 순간 남자가 미숙을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한미숙 선생님이신가요? 어머, 정말 지훈이 맞구나.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변호사가 됐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오신 건가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상담할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요즘 이상해서 온 거야. 미숙은 조심스럽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CCTV 설치, 외출 시간 기록표, 그리고 어제 영자와 함께 있던 모습까지. 지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정 내에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글쎄, 지금까지는 남편이 대부분 관리했어. 교사였을 때도 월급을 남편 통장으로 넣어줬고,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시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건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훈의 조언이 미숙에게는 새로웠습니다. 결혼 후 40년 동안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의심해야 한다니 씁쓸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요. 지훈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미숙은 명함을 받으며 마음이 조금 든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은 마트에 들러 몇 가지 장을 봤습니다. 태섭에게 마트에 간다고 했으니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려는데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열쇠를 잘못 가져온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집 열쇠가 맞았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현관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를 바꾸신 건가요? 아, 그래. 보안상 바꿨어. 잠깐만 기다려. 태섭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숙이 들어서자 태섭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낮에 CCTV 확인해 봤는데 내가 집에서 나간 시간이 오래네. 마트 가는데 3시간이나 걸려.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CCTV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마트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도 잠깐 들렀어요. 주민센터에서 뭘 했어? 그리고 누구 만났지? 태섭의 추궁에 미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태섭은 맞고 미숙은 틀리다. 무엇을 해도 의심받고 무엇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합창단 연습 갔다 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집에나 잘 있어. 태섭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숙이 바꿔야 할 건 현관문 비밀번호가 아니라 인생의 규칙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지훈이 준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까요? 아니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광고지와 고지서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은행에서 온 등기 우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중요 서류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어보니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안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원, 대출 실행일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더욱이 공동명의라고 되어 있는데 미숙의 동의나 서명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서둘러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의사항이신가요?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간 것 같은데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은행 직원은 미숙의 신분을 확인한 후 설명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배우자분께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오셔서 대출 절차를 진행하셨네요. 부부 공동명의 담보대출이라 가능한 절차입니다. 위임장이요? 인감증명서요? 저는 그런 걸 준 적이 없는데요. 혹시 댁에서 보관하고 계신 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미숙의 도장을 사용했을까요? 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았을까요? 미숙은 서류함을 뒤져봤지만 인감증명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의 휴대폰에 영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숙아, 잠깐만 볼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반포에서 태섭과 함께 있던 영자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 6시에 어때? 미숙은 태섭에게 잠깐 나간다고 말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영자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손으로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영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영자는 가방에서 반짝이는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미숙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아파트 열쇠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 누구 집이야? 영자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태섭 씨, 서류 조금 도와줬어. 잠시 쉬는 공간이라길래.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도와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쉬는 공간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무슨 서류를 도와줬는데? 그냥 부동산 관련된 거.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영자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미숙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영자가 너무 위축되어 보여서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미숙은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자야, 솔직히 말해줘. 태섭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고 태섭 씨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도움? 서류에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어. 며칠만 써도 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 미숙은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가 말하는 서류 대여, 태섭의 2억 원 대출, 그리고 반포에서 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어디 건물 열쇠야? 반포 오피스텔이야. 태섭 씨 이름으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내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서. 미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는 미숙의 이름과 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자야, 미안하지만 오늘 대화 내용을 녹음했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랜 친구인 영자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인터폰을 눌렀지만 태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고 태섭이 나타났습니다. 늦게 들어오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늘부터 내 방은 작은 방이야. 큰 방은 내가 쓸 거고. 거기는 원래 창고 쓰던 곳이니까 적당히 정리해서 써. 태섭의 일방적인 통보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파트에 방이 2개뿐인데 작은 방은 정말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내 잠은 예민하니까 이해해줘. 태섭은 그렇게 말하고는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의 방은 2인데 미숙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태섭의 감시와 통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추궁받았고, 돌아와서는 CCTV 화면을 보며 시간까지 확인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합창단 연습에서 늦게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태섭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는 거야? 약속 시간도 못 지키고. 죄송해요. 비가 와서 버스가 늦었어요. 변명하지 마. 맨날 거짓말만 하고. 태섭은 흥분한 채로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는데 그 순간 태섭이 거실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면서 태섭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아야. 태섭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달려가 태섭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그런데 태섭은 미숙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가 밀었잖아. 아니에요. 저는 밀지 않았어요. 당신이 혼자 넘어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태섭은 일어나더니 팔뚝을 걷어 올렸습니다. 의자에 부딪힌 자리에 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섭은 그 멍을 보며 이상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증거가 생겼네. 미숙은 태섭의 표정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태섭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아내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멍까지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미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때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 너 때문에 다쳤다고.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섭은 팔뚝의 멍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서 저를 밀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경찰관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남편의 말이 사실입니까? 저는 남편을 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흥분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럼 집안 CCTV로 확인해 볼까요? 미숙은 안도했습니다. CCTV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태섭이 말했습니다. CCTV요? 어제 고장났어요. 수리업체 불러야 하는데 아직 못 불렀네요. 미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작동했던 CCTV가 하루 만에 고장났다니요. 더욱이 태섭은 평소 CCTV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고장났는데도 수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분, 오늘 밤은 잠시 떨어져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인께서는 다른 곳에서 하룻밤 지내시죠.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게 제 집인데요. 가족이나 친구 집에서 하룻밤만 지내시면 됩니다. 내일 다시 얘기해봐서 해결하시고요.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급하게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미숙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영자에게는 연락하기 어려웠고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숙은 동네 새마을 금고 앞 작은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못 챙긴 채로 나온 터라 옷이 젖어서 몸이 떨렸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가 합창단 명단에서 박지훈의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도 될까 망설였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선생님이야.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지금 새마을금고 앞에 있어. 비가 와서 그런데. 네. 선생님, 지금 어디라고 하셨어요?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오늘 있었던 일들,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사진 찍어서 가져오세요. 증거요? 네, 휴대폰 메시지, 카톡 대화, 통장 내역, 집 관련 서류, 뭐든지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오늘 경찰이 왔던 일도 자세히 기억해 두시고요. 미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택시를 타고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숙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태섭의 이상한 행동, 의도적으로 보였던 넘어짐,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고장난 CCTV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따뜻한 차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일단 몸부터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영자와의 대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지훈은 노트북을 켜고 미숙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떼어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3개월 전에 아파트에 2억 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반포 오피스텔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반포 오피스텔이요? 네, 매수인이 영자 씨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내역을 보면 돈의 출처가 선생님 댁 아파트 담보대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미숙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인감증명서 발급 일시를 보세요. 대출 실행 하루 전에 발급됐네요. 선생님이 직접 발급받으신 게 아니라면 누군가 선생님 명의로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선생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누군가 사용할 수 있었나요? 미숙은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는 곳을 태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외출하는 시간에 충분히 가져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문서 위조와 재산 침해 사건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해야 해요. 지훈은 미숙에게 작은 수첩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수첩에 날짜별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시간, 장소, 상황, 대화 내용까지 모두요. 그리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사진도 남기시고요. 미숙은 교사 시절 학생들 상담 기록을 꼼꼼히 작성했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집에 어떻게 들어가죠?
내일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일단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봅시다. 그리고 합창단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지훈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집에 들어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상황이 감정적이었을 수 있으니 오늘은 냉정하게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미숙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태섭은 미숙을 보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어디서 잤어?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미숙은 더 이상 태섭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챙겼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각종 계약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뭘 그렇게 뒤지고 다녀? 제 물건 챙기는 거예요. 태섭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나 봅니다. 오후에 미숙은 합창단 연습에 참석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몇몇 단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제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증언서 같은 걸 써주실 수 있을까요?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미숙 씨는 성격도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에요. 폭력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멀죠. 언제든 증언해 드릴게요. 다른 단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미숙과 함께 활동해온 사람들은 미숙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다온 씨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숙이 합창단에 참여하면서 보여준 모습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상담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숙의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요. 골프 모임에서 하는 말들이 좀 그래서요. 무슨 말을 했는데? 오피스텔을 샀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전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몰래 녹음을 해뒀는데 준호가 보내온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태섭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나중에 말 잘하면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여자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섭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미숙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 수진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 도장 보관함을 뒤져봤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서가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수진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 인감증명서 발급 일시가 담보대출 실행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날 미숙은 합창단 연습이 있어서 오후 내내 집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남편분이 선생님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임장을 위조해서 담보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되 영자 씨 명의로 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것 같네요. 미숙은 내면의 독백을 했습니다. 나는 늘 아이들과 남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먼저 두겠습니다. 그날부터 미숙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탄천을 걸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낮에는 합창단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밤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작은 방 벽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매일 그 문구를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경계 긋기, 기록하기, 도움 요청하기. 마치 수업의 첫 시간처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 미숙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합창단 친구들과 자녀들도 미숙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숙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가사법정에서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지훈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는데 태섭은 이미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판사가 사건 경위를 묻자 태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아내가 요즘 기억이 자주 오락가락합니다. 며칠 전에도 자기가 어디에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성년후견인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아내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판사가 태섭을 향해 물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의료 소견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태섭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가 있습니다. 치매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팩스 전송 내역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님, 피고가 방금 제출한 소견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견서를 한 의원에 팩스로 전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에서는 그런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변호사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 소유 아파트에 2억 원의 담보대출을 설정했습니다.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나타났고 대출 설정 일자와 금액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입니다. 원고가 외출한 시간에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무단 사용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숙의 아들 준호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골프 모임에서 한 발언을 녹음한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태섭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나중에 말 잘하면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여자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태섭은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CCTV 외부 백업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반포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입니다. 피고가 제3자인 영자 씨와 함께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섭과 영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판사를 향해 결론을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허위 의료 소견서로 원고의 정신적 무능력을 조작하여 법적 지배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재산 범죄와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자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판사가 영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태섭 씨가 아내와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오피스텔 명의를 빌려준 건데 저도 속은 겁니다. 태섭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그러자 준호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저희도 다 봤어요. 준호는 추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할 때 오피스텔은 숨겨놓은 거니까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섭의 계획적 범행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한 후 다시 법정을 열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재산 침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첫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둘째, 공동재산에 대한 임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셋째, 원고의 주거권을 임시로 보장합니다. 미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묘한 계획이 모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되찾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복도에서 미숙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해. 나도 혼자라서 그 외로움을 잘못 사용했어. 미숙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린 같은 세대였어. 참고 견디는 법만 배웠지. 하지만 이제는 멈추고 거절하고 나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해. 합창단 단원들이 복도로 나와 미숙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미숙은 법원을 나서며 분당 순회역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정 판결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이 성립되었고 아파트는 정산 후 매각되었습니다. 반포 오피스텔은 부당이득 반환 판결에 따라 정리되었고 태섭이 무단으로 사용한 미숙의 명의 대출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5평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미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책상을 놓고 그 위에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들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합창단 연습장에서 지휘자 선생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 정기 공연 곡목이 정해졌습니다. 바람의 노래인데 이번에는 솔로가 있어요. 단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솔로를 부르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솔로는 한미숙 님이 맡아주시겠어요?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미숙님의 목소리가 이 노래와 가장 잘 어울려요. 그날부터 미숙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집에서도 거울 앞에 서서 발성 연습을 하고 가사를 외우며 감정을 담아 불러봤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지만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무대 뒤에서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관객석에는 합창단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앉아 있었고 미숙의 자녀들도 와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준호와 수진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드디어 미숙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조명이 밝아지고 미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작게 숨을 고른 후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미숙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복도에서 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노래 정말 잘했어.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영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우린 같은 세대잖아. 참고 견디는 법만 배우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멈추고 거절하고 나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해.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합창단 단원들이 둘을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고 다들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분당 순회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미숙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감정일기 쓰기 강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첫 시간에 미숙은 칠판에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기록은 나를 구합니다. 강의실에는 미숙과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미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감정을 기록하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지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죠. 저도 66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강의가 끝나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숙은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닌 같은 세대의 어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은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를 켰습니다. 합창단에서 부른 노래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변화된 세상에서 미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잔소리 대상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일기장을 펼치며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퇴직은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이제 누구의 삶을 살겠느냐고. 나는 오늘도 대답합니다. 나의 삶을, 그리고 나처럼 늦게라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응원한다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화분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새로운 인생도 그 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늦은 시작이었지만 미숙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합창단에서 만난 친구들, 지훈이라는 든든한 조력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 용기. 이 모든 것이 미숙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67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정말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입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미숙 할머니처럼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적어두세요. 그 기록들이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견디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 말고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